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의 이강윤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경시와 압박이 전대미문 수준입니다. 국회를 대놓고 나무라고 꾸짖는 건 예사고 차관급 수석비서관을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게 보내서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주문했고 수석비서관은 한술 더 떠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의기양양하게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유신 시절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인 유정회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은 법전에나 나올 뿐 실질적으로는 삼권 층하가 현실입니다. 현 정부의 국회 경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해드립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론인 서화숙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었죠. 이용호 국회 전 홍보기획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부 수장, 대통령의 국회 경시 요즘 같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사회자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그 유정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유정회는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아주 특이한 의원 뽑는 방식이죠. 사실 국회의장을 국가권력 서열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사실 그건 의전상으로 대통령 다음 자리를 앉는다는 의미고요.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장의 권력 또는 대법원장의 권력을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에게 권력을 조금 집중시킨다는 그런 의미지, 각각 다른 업무를 다른 영역에서 이제 최고의 그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마치 대통령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부리듯이 또는 명령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국가 권력 서열 2위라고 그랬는데 의전 서열 2위로 바꿔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3부의 수장들은 앞뒤를 가릴 수가 없는, 가려서는 안 되는, 공식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헌법은요,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이제 권한과 어떻게 선출되는지 선발되는지를 쭉 명시해놨는데, 국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나오고 행정부 나오고 법원이 나옵니다. 과거 유신 시절에는 대통령을 먼저 내놨었는데요. 유신 헌법 때문에 민주화되면서 바로 바꿔놨거든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가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 것이죠. 권력의 원천이기도 그렇죠. 하고. 국회 근무도 하셨었죠. 네. 저도 요즘처럼 그렇게 청와대가, 정부가 국회의장 압박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국회로 가는 게 헌법에도 당연히 나와 있지만, 국회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사실은 국회 가서 무슨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국민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제 매년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형식적이지만 국민한테 사실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의기구의 의장한테 그런 압박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압박하는 것과 사실은 정치적으로 맥락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이제 선진국 사례 보면 대통령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떨 때 보면 해외 가는 것도 일정도 어쨌든 취소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사실 의회로 달려가는 것인데,
좀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늘 이 국무회의에서 자꾸 그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 그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반복해서 얘기해서 압박하고 또 이 새누리당을 통해서 압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정무수석이라는 그 좀 차관급 인사를 보내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이 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호소를 해야 되고 또 국회에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차관급이 불과한 그런 정무수석을 보내서 뭔가 아래 사람 부리듯이 한 거, 이거는 참 겉으로 보기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발끈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럼? 그렇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 막후 조정을 잘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본인이 나서서 자기가 했다고 막 기자들한테 떠벌렸어요. 이거는 정말 정무수석으로서의 기본 자질도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이 양반의 발언 자체가 이거 정말 헌법 유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왜 관심법안들을 빨리 상정을 직권 상정을 안 하느냐 그런데 이건 정말 무지의 소치거든요. 선거법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그때까지만 통용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고쳐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직권상정을 안 하면 법이 없어져가지고 공직선거를 국회의원 선거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상정하려는 건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난 이 양반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새누리 정부의 특징이 대통령부터 밑에 사람들까지 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세트로. 대담하다, 뻔뻔하다. 근데 이제 의장한테 이제 현교안 정무수석을 보낸 것은 저는 차관급이 아니다가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리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물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비서실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뭐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의존적으로 따져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아니고 다만 그 전하는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무튼 무식, 무지, 무도 이 삼무 중에 한두 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요번에 그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의 딱 정확한 개념이거든요. 혼과 그 용과 그리고 무도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개 딱 들어맞는 말이죠. 뭐 숨이 일관하게 삼무하겠다니까 뭐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때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고요.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 주었으면 한다. 정확한 뜻은 대통령만이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뭐 발언한 그대로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노동 5개 관련 법안, 이른바 관심법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처리를 거듭 당부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만약에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주 내로 플랜 B, 이른바 플랜 B, 그러니까 아마 뭐 긴급 재정 명령권이나 국회 직권상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겠다. 이번 주까지는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걸로 봐서 다음 주라는 게 지금 월화수목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국회에서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크면 이번 주까지는 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붙인 걸로 봐서는 또 은근한 반협박쯤으로는 들립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런 멘트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드리고요. 플랜 B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대통령이 아니면 이제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설득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건 플랜 B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 상식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긴급 재정 명령을 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가 우리 상태 경제 상황이나 지금 이것들이 과연
이 긴급 어떤 그 재정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데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는 좀 해달라는 압박의 얘기를 플랜 B라고 얘기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당연히 각종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장관이 요즘에 이제 장관이 바뀌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장관들이 사실은 다 맨투맨으로 의원들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대통령 혼자 정말 단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 전 기획관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그쪽이 훨씬 역사는 길고요. 거기서는 대통령의 대국회 존중 뭐 이런 게 자기 외유 일정까지도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같은 대통령제를 거기를 보고 베껴왔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게 옛날 봉건적 군왕처럼 구는 겁니까? 하나같이 다 도중에 한두 명 정도만 빼고요. 아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를 계속 우습게 하는 게 무슨 전통처럼 굳어져 버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그 행정부나 혹은 대통령의 이 헌법 유린을 그냥 받아들여주고 뭐 이렇게 권력 관계 그 헤게모니 쟁탈로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가 얘기했을 적에 삼권 무슨 층하 시대에 들어섰다. 아직 안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가 뭔지 모르고 무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아직 그렇지도 않고 삼권 분립을 잘 지키려고 지금 국회의장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헌법상 지금 여기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전공이시니까 말씀하시게 두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시죠. 긴급 재정 명령권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사실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권력이라는 거는 의회의 권력을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이거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미국은 독립 과정에서 이제 영국 그 의회 만능주의라는 그런 영국의 예를 가져오면서 그걸 수정하는 가운데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연방정부의 체제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대통령한테 다 줘버렸어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대정부 질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관을 세워놓고요. 장관은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진짜 무식하군요. 원래 법은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정부 입법이 하도 많아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가 나냐면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하고 또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면은 정부가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하면 또 심의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그 정치 체제보다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모든 걸 다 행사하던 뭐 이런 관행들이 그냥 굳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독주를 막을 기능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걸 사실 국회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봐도 대통령이 사실은 집권 여당의 총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재가 다 의장을 거의 뭐 내정하고 또 그대로 그냥 시키고 또 뭐 총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대통령 예속된 이게 좀 그 어떤 문화처럼 돼 있던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국회 불신이 굉장히 심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 불신이 심한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면요. 국회가 이 신뢰받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의회 욕 먹고요. 영국도 가면 의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게 삼권 분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 의회의 불신,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기대가지고 너무 사실은 이런 그 힘의 어떤 압력을 가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때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능멸하거나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그런 것은 거의 드문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뭐 좀 사례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의회를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부 초반부터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해임안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교수님, 그 국회의장 해임안 제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질문 나올 때마다 저는 헌법을 전공으로 선택한 걸 철저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 이 대답을 가르치셔야죠. 헌법하는 사람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그 헌법이나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뽑고 임기가 보장되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여당에서는 이런 걸 들고 나오고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무지한 겁니다. 계속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법안으로 모든 법안이나 이제 이 결의안은 이 국회의원 10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사퇴 권고안 이건 될 수가 있어요. 내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장은 재적의 2분의 1을 넘으면 뽑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해서 뽑는 건데 이 사퇴 권고안은 재석의 2분의 1이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거기에 예속되거나 거기에 따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권고 결의안으로 사실 어떤 정치가 그냥 정치적 의사표현, 법적 기속력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일반 의안 안건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정치도의적으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 국가기관의 대표로 앉아 있는 사람을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때를 모아서 의결로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사실 국회의장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적도 못 가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중립적인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라는 거죠. 네. 아까 우리 언론인 서하숙 씨께서 공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하나 좀 공부하는 걸 여쭤볼게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재임 중에 불미스러운 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뭐하지만 현행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거나 파렴치한 무슨 범죄에 개입이 됐다. 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계속 국회의장 측에 또 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임을 하거나 물러나게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때 이제 해임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막후에서 정치적으로 한다든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국회 윤리심사의 절차에 회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그거는 국회의장에 대한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모두에 대해서 그 제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임 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누리당 그 사퇴한 심학봉 의원 같이 성폭력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헌법의 질서를 지금 가치를 지키고 있는 분을 해임을 한다는 건 정말 뭐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헌법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의원직을 이제 박탈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국회의장도 그만둘 수 있죠. 근데 이제 의장은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의장이 적어도 의장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사퇴하겠죠. 그렇죠. 사퇴하게 되면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역시 그 사퇴를 내면 재적의 2분의 1 통과를 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지 사표가 수리될 정도로 이 2년 임기를 꼭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던 게 아리까리 좀 몰라서 공부도 하려 했지만 의석 160석을 가진 거대 여당에서 좀 알아보고서 했을까? 그런데 국회의장 해임안?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학교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 탄핵안은 들어봤어도. 국회가 예를 들면 장관을 사실은 사퇴 권고 결의하는 거 하거든요. 그것도 정치적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권고 결의안이다. 10명만 모이면 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법안은 그러니까 일반 법안 형태로 내는 거예요. 결의안 형태로. 그러니까 그건 기소녀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고 그래서 그냥 이 질문은 또 국회에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이 전 기획관께 여쭙겠습니다. 박 대통령 이른바 관심법안 연내 처리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관심 법안, 뭐 노동 5개법이니 뭐니 그 제목만이라도 좀 언급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노사정 합의한 이후에 이제 노동관계 5개 법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이나 혹은 뭐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인데 예를 들면 의료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M&A, 기업의 모든 M&A가 절차가 복잡한데 이걸 좀 단순하게 해서 원샷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 방지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법안.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충 9개 법안이 되겠죠. 9개요? 네. 테러방지법 그거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핵심은 이 테러에 관한 것을 컨트롤하는 타워를 국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여권도 막 양보를 해서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으로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축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국정원 밑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상당히 압축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조금 미진한 몇 가지 때문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그 무능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실제 테러 방지를 할 수 있는 모든 법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그 반공 국가 체제에서 뭐 북한의 침략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 무력적인 충돌이라든지 또는 뭐 큰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러 방지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게 없다 뿐이지. 그렇죠. 테러 방지법에 들어갈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여러 의미로 갖추고 있고.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에 잘하고 있을 텐데 왜? 지금 사실은 쟁점이 되는 게 이제 테러 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이 이제 막 감청에 대해서 제한 없이 하게 하려는 이런 그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국무총리 밑으로 뭐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실무의 대부분은 국정원이 차지할 거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위험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작년 세월호 때도 그러더니 청와대는 보고는 받고 지시는 하고 힘은 제일 센데 컨트롤 타워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우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번에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정말 재밌는 게요. 5개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개 법안이 대부분 의원 발의죠. 정부가 발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위기 상황에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정부 입법이 아니고 의원들로 하여금 그게 아마 이렇게 OEM 이른바 주문자 상표 그러니까 그런 법안 아닙니까? 정부와 이제 여당이 합쳐서 정부의 그 내용을 담아서 여당이 낸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위기 상황이란다면은 그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런 대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의하면은 입법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것은 의원 입법으로 그냥 일반 그냥 통행으로 획일적으로 가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도 단축되고 뭐 의원들 협조 받기도 쉽고 이런 명분하에 그런 OEM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OEM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로는 기업들의 OEM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해고하기 쉽게 계속 법안들을 많이 고쳐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획관께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꼭 보지는 않고요. 지금 노동호법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한노총도 포함이 돼서 사실 어느 정도 이 노사장이 합의된 테두리 내에서 만든 것인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압축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입법으로 내느냐, 꼭 무슨 이제 의원 입법으로 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용이 문제인데 저는 지금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뭐 하고 다 정부 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그런 내용으로 꼭 국민을 속이고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무려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알려질 만큼 알려지고 사실은 여러 경로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행정부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19대 총선이 내년 4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대 국회가 사실상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임시국회 끝나면 거의 이제 폐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로 봐서는 만일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6월 그렇다고 해서 원 구성하면 바로 이거 통과시키느냐. 새로 법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다 폐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기는 급하죠. 그렇다면 이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급했으면 좀 지난번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할 때 좀 시간을 합의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행정부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필요하면 서로 더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가부간에 매듭을 지어줘야지 이게 서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회 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임위원회거든요. 상임위에서 이게 법안이 과연 제대로 된 법안인가를 하는데, 그 검토를 안 거치고 그냥 본회의에서 자기네가 다수인 새누리당의 수로 그냥 통과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직권상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라는 게 국회의장이 그냥 알아서 본회의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핵심으로 좀 다가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은 단독 직권상정,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몇몇 경우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5개 법안을 합친 총 9개 법안, 테러방지법까지 합쳐서 직권상정 조항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제가 법 조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읽어주시죠. 국회법 85조에 의하면은요, 85조 제1항인데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심사기간 정해가지고 직권상정을 하는데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이제 3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는 경우. 그 옛날식으로 하면 원내대표죠. 대표위원하고 이제 합의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건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그 지진이 났다지만 그건 천재지변은 아니고요.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위원들을 모아서 합의를 해야만 그때서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합의 못 해준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85조 1항에서 말하는 직권상정 요건은 없는 거죠. 사실 그 2012년에 이 그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협의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더라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합의로 바꾼 게 새누리당의 그 발의였죠. 그렇게 합의로 바꿔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자 중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그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 우리가 룰을 만들었으면은 그 룰을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이 정부가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고 법질서입니다. 이 근대사회에서 법이라는 거는 국민을 옥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대사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 뭐냐면 국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국회법 2조항도 일종의 그 국회 원내 다수당의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비록 이게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법인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요. 방금 지금 85조 1항인가를 읽어주셨는데 천재지변과 전시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데 나라의 살림살이, 특히 경제 쪽에서 보면 비상에 가깝다. 이게 지금 청와대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에 준할 만큼의 경제 형편이 안 좋고 이거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 지금 이전 기획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내년 2월, 4월에는 우선 선거 때문에 열릴 수가 없고 2월에도 아마 무망할 것 같으니 자동 폐기가 된다. 그러면은 빨라야 앞으로 6개월 후에나 이게 법 통과가 가능할 텐데 빨라야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6개월 정도 가다 보면은 경제 비상사태가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청와대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에 준하는이란 말의 의미는 영어로 쓰자면은 메이라든지 파스블이라든지 캔의 의미가 아닙니다. 페러의 의미거든요. 페러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 똑같다. 패럴.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이나 사변 아닌데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았지. 어쨌든 뭐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내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뭔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 정상적인 네. 법 체계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비상이라 그래서 큰일 나게 생긴 건 또 비상으로 청와대는 넣는다고 생각하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특히 우리 서민 경제나 자영업 이게 정말 어렵죠. 근데 늘 어려워요. 그동안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어떤 비상 경제 대권을 발동하거나 혹은 집권 상정하기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몇 번씩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회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 전례라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국회의장 이런 문제 가지고 이걸 지금을 국가 위기 사태, 비상 사태로 보고 집권 상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그런 일은 저는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의 특징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진리계수가 더 악화되고 있고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경제가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서민층 내지는 중산층 이하, 중상층 이하들의 그 경제적인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 운용을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거를 또다시 자기네 방패 삼아 핑계 삼아서 또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라면 상임위를 통해서 검증을 하자 이겁니다. 아니요, 최소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경제적인 비상 상태면은 경제 수장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죠. 다 총선에 지금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수장이 없는 체제에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요? 그 정말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경제 위기라 하면서. 근데 뭐 세 분들이 얼마나 잘할지는 몰라도 또 그분들이 워낙 경제를 망친 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보내는 것도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행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이렇게 실을 몸매에 쓴다는 것처럼 적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편법적으로 자꾸 집권상제 편한기를 택하는 것이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국민을 설득하고 또 야당을 설득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요.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야당도 지금 내부조 쪼개져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물론 야당이 지금 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지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또 국회 원내대표들이 좀 해서 또 합의할 것은 또 통과시켜주는 이것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야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참 한심한 상태인 게 지금 이렇게 비상 상태니 아니니 또는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지금 결정하는 순간에 이 논란에 야당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대통령과 그 정무수석과 국회의장만 있는 거죠. 근데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것도 야당의 의사표현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 속에는 그리고 논란 속에는 야당이 합의 안 해준다는 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워버리고 야당은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싸움인 것만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체가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저는 특히 그 점에서 이 언론의 문제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까 계속 얘기할 때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는 그게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요즘 맨날 뉴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나온 뉴스도 이거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서울연합뉴스인데요. 이 기사가 이렇게 한 원고지 한 6매 정도인가요? 이 정도 기사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모든 주어가 박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갖고 이 긴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 과정. 이거를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라고 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착각입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가 아니에요. 지금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법안이나 막 통과가 되면 그게 국회의 입법 기능 활성화입니까?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학법 개정안이 개정 못됐잖아요. 그 사학법 개정안 내용이 뭐예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그 강제화해가지고 그 투명하게 그 대학 경영을 들여다보자, 사학을 들여다보자. 이거를 갖다가 반대해가지고 계속 데모만 하고 국회 입법 기능 안 하고 국회 기능 안 하고 나가가지고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 폐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든 대학에서. 얼마 전에 덕성여대 사태 나왔습니다. 무슨 자기 뭐 딸 유학하는데 가려고 무슨 4천만 원 학교 돈 들고 나가고. 상지대 또 네, 모든 대학마다 터지는 지금 이 사학 비리를 바로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으로서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4개월간 장애 투쟁했죠. 그렇죠. 그때. 근데 지금의 이거는 국회에서 서로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걸 의견 대립을 갖다가 이 기자들이 이거를 국회 입법 기능 마비에 따른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는 모든 기사를 이긴 기사를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무지하고 정말 무식하다는 걸 모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다는 객관적인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보느냐 이 상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딱 땡전 뉴스 시절의 기사 쓰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뭘 하셨다. 오늘 그 기자이 좀 많이 불편하게. 그 기자의 잘못인지 데스크의 잘못인지. 네, 우리가 그런 작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 자리에 문제. 오늘 정부 여당 분을 꼭 와주십사고 그래야 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성토하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 저보다도 고집이 세더라고요. 끝까지 안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오자마자 지금 몇십 분 안 돼서 계속 낭패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은 또 반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는 아마 할 수 있겠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다, 지금. 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자, 아까도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안으로는 뭐는 없다. 그건 아마 이제 우리 이 기획관께서는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고 담화, 뭐 여야 초청 이런 이제 소프트 액션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상으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은 언제 어떤 요건 하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제가 그 대학 때 헌법 공부를 할 때 유시는 부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이건 공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아, 예. 근데 비교할 수는 있잖아요. 예, 우리 헌법 76조 제1항에서 예.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그때만 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후 외환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천재지변, 뭐 강도 3.0 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이제 넘어갔고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냐 아니냐. 사실 이때 재정 경제상의 위기는 내후 외환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 목적이 국가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는 보통 이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허물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질서가 허물어진 건 아니죠. 그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소집. 여유가 없을 때. 지금 국회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국회가 그냥 지금 임시국회인데 폐회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의원한테 이야기해 다시 소집하자 그러면 소집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얼마든지 소집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가능하죠. 네. 물론 이제 회의에 나오지 않고 선거운동 하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76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요건이 하나도 지금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회기 내에 청와대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다면 그거 자체가 탈법적이고 헌법 유린이죠. 그렇죠. 헌법을 위반하는 거네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도 과거 뭡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네. 뭐 이제 긴급재정경제명령 형식으로 했는데요. 그걸 그 판단하는 과정에 중간에 판단 이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록 이런 그 긴급명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법에 따라야 된다. 법에 위반되면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절차나 요건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나온다면은 아무리 보수적인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위헌 선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사실 그 한 교수님이 배웠다는 유신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도 이 우려가 있는 거는 뭐 대통령 맘대로 독재자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독재 헌법과 민주 헌법의 차이라고요. 사실 그 민주화되고 난 뒤에 헌법을 만들면서요. 그런 그 박정희 그 긴급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일부러 규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개헌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휘할 정도 상황이면 하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회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안는다는 자체가 이 상황의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위기라면, 국가의 전망을 우려해야 할 만큼의 위기라면, 일단 재정명령, 지금 이제 국회가 열려있긴 하지만, 만약에 다쳤다고 치고,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하고 나중에 사후에 국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되죠. 거죠, 이게. 네. 그냥 한번 딱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었다, 그래서 승인하지 않으면 긴급 재정명령권에 의한 모든 행위들이 취소가 된다면서요? 그렇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신헌법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유신헌법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헌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재헌법과 민주헌법이 다른 거죠. 이거 공부가 많이 됩니다. 기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정말 저는 이런 공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 그 유권자들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알아야지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하는지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 맞습니다. 지금 어느 기사를 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그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수렴하는 것, 그런 시각을 가진 언론이 참 특이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요? 특이하다는 표현을 이해가 안 됩니다. 5가지 이유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장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출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의장 간에 썩 좋은 출발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그 황우여, 지금 최근에 그만뒀죠. 사회부총리. 거기를 이쪽 이제 친박 쪽으로 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화 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썩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때 표차가 의외로 좀 크게 나왔죠. 표차가 굉장히 났죠. 그래서 본인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1표를 얻으셨고, 아마 상대였던 황우여 한 60 정도? 이 정도. 44표가 차이가 났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였는데,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굉장히 집요한 분이에요. 아마 이 국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을 모든 의원들과 맨투맨으로 밥을 먹고 설득을 하고, 내가 의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서 결국은 된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 101표를 얻고 나서 이 101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100표까지는 어떤 하나의 그 매듭이고 101표는 또 다른 시작인데 내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국회의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절반째 흥분하고 이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 생각이 나요. 그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의욕이 충천하고 공을 많이 들였군요. 엄청나게 투자를 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 만났죠. 다 만나고 심지어 뭐 2번, 뭐 3번 만난 분이 있어서 밥 먹자고 그러면 저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제가 지지할게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준비된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조금 면면이 이어지는 의장으로서의 프라이드. 내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비전을 세워서 온 것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뭐 정치를 하고 이제 국정을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 미운 사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자리라는 거는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뭐 저희 같은 교수들도 학생들 어떤 학생은 이뻐 보이고 어떤 학생은 약간 안 이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그 틀을 이제 대통령은 마치 자기의 권력인 것처럼 사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는 권한이지. 그렇죠. 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5년간 잠시 위탁해 놓은.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산케이신문 그 기자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거기서도 공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은 구분된다. 사인으로서 대통령은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을 그 영향을 미치는 건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도 공인답게 해야 되는 거죠. 사인으로서 좋고 나쁘고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듣고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언론에서 뭐 5개 왜 미워하는가. 네. 사실 언론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 막장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지. 가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들. 네, 그걸 아주 크게 중요한 페이지에 한 바닥 썼어요. 어느 신문입니까? H신문입니다. 뭐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는 꽤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과거의 구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2012년 장준하 선생 유골 그때 저 사인 재분석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의화 의장이 유골 그 논란이 터졌을 때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쪽에 좀 힘을 실었답니다. 그럼 장준하 선생의 죽음은 곧바로 박정희 시대 가장 아픈 패보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꽁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총리에 취임하게 된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제 예방을 할 텐데 국회의장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말하기를 국회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낮잠을 즐기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좀 그런 노력을 언제 해봤느냐. 법안을 던져놓고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상당히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이었고 의장 돼보겠다고 막 이러더니 탈당하고 나면은 이래도 돼라고 권위 있는 대통령은 생각한 모양이죠. 고깝게. 저는 그때 국민 100명 중에 99명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면은 뭐 부하 지원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느냐, 너가 가서 설명 안 했느냐, 가서 설명해, 그럴 것 같거든요. 왜 그게 공할 사안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이제 보면 뭐 에이펙 뭐 정상회담 이렇게 갔다 오고 회의 갔다 오고 그러면 그 결과를 대부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저기 대통령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 정도 들고 또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이니까 의장으로서는 사실은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안이 제 기억으로 보면 그 부동산 3법. 그게 뭐 지금도 통과 안 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심리인데 좀 타이밍 놓치지 않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좀 표현 자체가 이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 정홍원 총리나 이 행정부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책임을 지어주고 사실 제가 장관들이 뛰도록 많이 해야 되는데 늘 수첩에 받아줬고 이런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기 칠남이니 뭘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지고 뭘 하겠어요. 물론 그런 점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정 의장도 당연히 이제 아까 이제 의전서열 이위지만 저 하여튼 우리 국회 수장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을 이제 한번 그 초기에 만나서 두 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께 직접 그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연락이 와서 이제 이 번호로 하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라인, 소위 하트라인이 통화가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의장이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게 내가 하트라인 받은 거 이랬는데 어느 날 전화해보니까 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소통 적어도 의장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조금씩 쌓인 측면도 있어요. 정의화 의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대로 이 캐릭터가 있는데 정의화 의장도 나름대로 우리 속된 말로 약간 떼똥한 데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꾸 악화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만둔 그 한 장관이 하는 얘기가요. 그 입각하고 그 물러날 때까지 한 번도 단독 대면을 한 적이 없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수줍어하시나 봐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자기의 보면 역할을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요. 정치가 사유화되고 있어요.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정치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건 문제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자기들끼리 친분 관계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뿐 아니라 많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도 모르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데가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기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걸 자리나 권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은 분부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리가 아니라 기관이다. 네. 그 점은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되게 그렇게 많이 바꿔서들 생각을 하죠. 그 자리에 왜 올라간 줄 알아? 뭐 이러고. 그리고 대통령이 월급 주는 줄 알아요? 그 장관들이 다. 네.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요 두 개까지는 뭐 감정적인 또 서운함 이런 게 좀 얽힌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아마 멀지 않은 과거니까 다들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발단은 그거였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개악됐다. 독소조항이 많다 그래가지고 첨예한 대립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풀 고리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제의 유승민 파동이 터지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국민들 보자면은 뭔가 문제를 좀 풀어 나가려는 쪽으로 했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찍어서 뭐 대구 시민들한테 심판해달라. 이제 요때 거부권 오가고 할 때 의장은 국회 수장으로서 국회 권위를 지키고 저는 이거는 박근혜 대 정의와의 개인적 감정 대립이라기보다는 정말 입법부와 그 권위를 지키려는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마다하려고 했던 건 사실 뭐겠어요. 문제의 7시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좀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무슨 의미?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깊어지는. 사실 이때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다고 먼저 얘기 꺼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대통령령 혹은 시행령,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그 시행령이 모법의 그 법안의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게끔 고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국회법을 개정을 했더니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인다고 거부하면서 이거는 이제 행정부의 역할을 국회가 이제 그 간섭하는 거다. 이게 삼권 분립 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법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뭐 조정해가지고 약간 표현을 완화했는 것조차도 안 됐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본인이 개입을 하면서 삼권 분립을 또 유린을 해버렸죠. 결국 유승민 의원이 그 압박 속에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사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헌법 정신이나 자기 입법부의 그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초두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왜 대통령 권력은 강하고 국회는 약하냐.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국회가 자기 권력들, 권한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국회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만든 법이 우선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권력 분립의 틀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 그것도 마다하고 그냥 권력 분립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던 거죠. 뭐 국회의장은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의회에서 통과된 그 법률안을 의장이 바꾸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장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일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국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서의 대통령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획관님, 최근 한 20년? 그 정도만 범위를 잡아볼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좀 기억의 문제.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처럼 말하자면 청와대와 필요할 때는 맞서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의장이 또 전례를 누구 찾을 수 있을까요? 대개는 정치 파동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이만섭 의장 같은 경우도 할 말을 했던 분도 좀 기억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국회의장을 상대로 행정부가 청와대에 이렇게 압박을 가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그래도 했던 것이 이렇게처럼 막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전면적으로 이런 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직전에 지금 얘기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 논란 관련해서 유승민 그 원내대표를 소위 찍어내기를 한 이 이후에 상당히 그런 기류가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국회를 미니까 여당을 압박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편히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당시 국회법 개정안 뭐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부가 사실은 이 모법을 좀 벗어나고 취지를 벗어나서 편의적으로 없는 걸 사실 넣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당연히 근데 그건 국민들이 봐도 당연히 그건 사실 바꾼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걸 시행령을 만들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그 당시에 그러면 행정부가 뭘 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압력 가지고 그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원유철 원내대표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많이 약화되고 그것이 지금 정면하게 드러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만섭 의장 시절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죠? 전두환 노태우 아닙니다. 그 당시 노태우 때? 노태우 대통령인 것 같아요. YS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그때쯤. 만약에 이 기획관님 기억이 맞다면 공포정치이자 겨울 독재의 상징이 돼버린 전두환 노태우 이후로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겁박한 적이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해서 없었다는 얘기는 그럼 지금 국가 비상사태 맞네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후 외환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아니 약간 우리 직권상정 공부할 때 이 국가 비상사태 공부할 때 그게 나왔잖아요. 공무원은 내후 외환을 일으키면 그건 해임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것은 유승민과 청와대의 대립이라는 이렇게 흥미거리로 흐른 감은 당시 보도에는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 그러니까 행정부 권력의 일탈에 대한 진정한 의회의 충돌이었죠. 저항. 진정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국회법 개정안이 그래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국회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시행령들이 엉터리로 마구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 자체가 그 설령을 30년으로 하고 막 늘리고 고쳐도 되고 건배 들여와도 되고 그게 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령을 지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자. 결국에 이 시행은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만 적어도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해야 된다. 수정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넣으려고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그 노력만큼은 조금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법안을 사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누가 대표법 발의한 건 아니지만 했어요. 국회법 개정안 이 취지 비슷하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본인은 근데 모든 거를 내용을 모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제 그 청와대 간의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게 그냥 파워게임 형태로만 우리가 흥미 위주로 접근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고 또 그때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언론들이 사실 너무 이 국회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국회가 결국은 수그린 이런 형태가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국회가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긴 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언론이 문제인 게 요즘 계속 무슨 얘기를 할 때 헤게모니 쟁탈 중심으로 그 정치 기사를 봅니다. 재밌잖아요. 그게 사실은 까십하거든요. 그럴 뿐 아니라 모든 무슨 사안이 터지면 이 사안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기사를 굉장히 잘 씁니다. 정치가 이게 게임이고 무슨 스포츠냐고요. 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않습니까? 언론이 자기 스스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정치인을 질타하고 꾸짖어가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언론이 이걸 자꾸 게임화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언론 출신이라 좀 불편하기도 한데. 저야말로 가장 최근까지 지금도 언론인,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의 본질을 찾으라고. 정치 부자를 오래 해봤는데요. 이 정치 부자들 사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귀찮아하고 또 언론의 속성이 보니까 너무 이게 권력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이 가독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걸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 뭐 경제 부분 이러면 어렵고 복잡하니까 대부분 안 하고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법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건 안 합니다. 오히려 매일 가고 원내대표 찾아가고 무슨 여야 간의 충돌, 뭐 공천 문제, 무슨 파워게임 이거 하다 보니까 저도 정치 부자 출신이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영호 전 정치부 기자의 반성문으로 듣겠습니다. 좀 보면은 저널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절리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체를 싸잡고 싶지도 않고요. 잘 하는데 새가 약한 것이 참 안타깝죠. 올바른 것들이 큰 방향을 힘을 얻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그 갈등과 국회의 재기능 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여권 내의 파워게임에서도 물론 굉장히 그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 것도 맞고 우리 언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드러내준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이건 정말 좀 유치한 수준이긴 한데 그 H신문이 뽑은 5가지의 네 번째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뭐 5개 나라 중견 국가라는 어디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협의체라고 뭐 만들어서 국회의장들을 초청했는데 정작 주최자인 우리의 국회의장은 청와대에 부르지 않고 뭐 이런 아주 뭐 어처구니 없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리전으로나 뭘로나 고일이 한번 있어서 많이 틀어졌을 것이다 이런 거고 최근에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터졌을 때 정 의장이 비교적 중심을 잡고 원칙적인 견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좀 서로 감정이 샀겠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5가지라면. 거기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내우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내우를 하고 있는데 그 5개 중견국가 협의체 문제는 이거는 외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조직이 뭐냐면 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G20 중에서 G7 빠지고 브릭스가 빠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5개 국가의 단합을 도모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 부진이고 뭐 국제 경제에서 좀 지금 처지고 있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한 좋은 통로죠. 그렇게 5개 국가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초빙해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 당연히 주인공인 국회의장이 와야 되는 거죠. 주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뭐 오찬을 취소해버리고 그냥 접견으로 끝내버리고 국회의장 부르지도 않고 아마 이 5개국 그러니까 4개국이죠. 4개국 국회의장은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국회의장인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장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는 어디에 와 있나 이런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행사는 다 하고요. 다행히 이제 그 해외 이제 그 국회의장들이 의회의장들이 오셨으니까 또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티타임을 하는 게 아니면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의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정 의장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임박해서 하루 전날 그 모임 자체를 취소해버리고, 하루 전날. 그리고 이제 식사는 못한다. 그리고 티타임으로 대체하면서 정 의장을 뺀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빼기 위해서 행사 종류를 바꿔버린 거죠. 전 뭐 아마 이 의장들이 가서 참 한국이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외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 외환. 하루 전에. 그러니까 아마 내일 일정을 보고 봤다가 아 이런 거야? 그 꼭 밥 먹어야 돼? 혹시 뭐 이러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와 의장이 와 이랬겠죠. 예전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아마 악수조차도 한 번 안 했을 거예요. 모든 그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도 제일 먼 자리에다가 눈 안 마주치는 반대쪽 보는 쪽에 유승민을 앉히고 대우 가수도 초청 않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의전을 담당하는 의전 비서관들의 적인지 대통령이 이거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만일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안 먹었다면 의전 비서관의 이 둘이 좀 가깝게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좀 너무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비슷한 방증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아마 잘 관심들이 없으셨을 텐데 어젠가 그젠가 인천 송도 그 국제 도시 새로 만든 거기에서 꽤 커다란 뭐 바이오 케미컬 관련인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인가 공장 기공식이 열렸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웬만한데 대통령이 기공식에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완공식이라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 뭐 그 의료 이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이긴 한데 그 이제 인천이니까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 국회 대변인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출마한다고 나가 있는 민경욱 전 KBS 앵커. 원래 대통령 참석 행사는 철저하게 경호실에서 초청과 비초청 구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관심 있으니까 다 갈래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욱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출마할 곳이. 인천으로 나간다는 건 있는데 민경욱 전 대변인은 이 자리에 초청을 했고 민현주라는 의원이 있어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새누리당에. 근데 이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힘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흔히들 정치부 기자 수첩에는 그냥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민현주 의원은 송도 여기에 출마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와서 사무실도 열고 지금 막 표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래요. 다 뻔히 알겠죠. 근데 민현주 의원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전 대변인 그냥 지금은 일개 시민이지. 그렇죠. 민경욱 저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죠. 그 사람은 요 행사에다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민현주 의원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민경욱 전 대변인은 진실한 사람인 거죠. 예. 민경욱 대변인 참고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KBS 김시곤 국장의 발언에 항의하러 갔다 안 되니까 청와대로 가는데 효자동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막혔잖아요.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다가 오후 3시 반쯤에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유가족만 만나겠다. 진실한 얘기죠. 네. 사실은 근데 그분이 대통령 그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아마 대통령과 독대를 가장 적게 한 그런 분으로 아마 꼽힐걸요. 대변인인데도? 예, 모든 역대 대변인, 물론 뭐 제가 다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거의 뭐. 자.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고 어떻게 대변을 그러니까요. 너무 독특한, 하여간 저희는 독특한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자리가 아니고 기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한간에 돌았던 약간 흥미성이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하나씩의 의미는 찾을 수 있었겠군요. 대통령이 정의와 의장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게 그런 거였고요. 자, 삼권 분립. 이제 이 얘기로 다시 넘어왔는데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서하숙 언론님께서 말씀 한번 잠시 꺼내셨습니다만 대통령이 먼저 삼권 분립을 위배한 거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 그 말씀인 거죠.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법률학자 견해로서. 사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권력 분립이라는 게 그냥 뭐 국가 권력을 나눠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분립의 뒷배경에는 국민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권력도 다른 권력에 우월한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이제 다른 두 권력은 하나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다른 기관들의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또는 그 비서관회의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냥 들어갈 뿐이죠. 그래 놓고 그 연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을 압박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언론도 언론대로 뭐 정말 관전평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지 또는 왜 이 서비스 산업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뭐
박수만 치울 것이 강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 권력 분립 자체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의 원리, 우리는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죠. 국민들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옛날에는 초기에는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한 내용들도 조금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거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내용들이 뉴스가 됩니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국무위원들은 이제 각부 장관들 아니에요. 수석비서관은 그야말로 청와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 놓고서 써온 얘기 이렇게 쫙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박 대통령은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코스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 내용의 골자는요, 실제로 전문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그냥 중간에 한마디가 끼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윤색을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의미 있게 말했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써온 이야기 그대로 읽으면 그거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 받아 적어요, 그걸? 어떤 분이 받아 적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문 밖에 놨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 있잖아요. 요즘처럼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그냥 그러니까요. 파일로 주면 되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돈 들여서 국민 세금 가져다 다 노트북 좋은 거 해놓고 여기다 적어. 그러니까요. 노트북 옆에 있고. 지난번에 이제 아까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행정부로 넘어와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건 뭐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다시 이제 환부됐을 때 국회로 환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특히 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박 의원들도 당연히 국회법 개정 문제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위세에 들려서 통과를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폐기시킨 거 아닙니까? 아주 퇴장해버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삼권 분립이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절차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세에 눌려갖고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을 않는 이 권력 구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대통령을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 덧붙였어요. 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기 그 수건 과제였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결국은 져버렸지 않습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공천권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청와대로 가는. 이제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틀이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기능을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왜 정종섭 그 행정부장, 여기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돼 그만뒀죠. 이 헌법학자잖아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입장에 두둔한 그 논문을 쓴 분이에요. 저 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오히려 행정부 편을 드는 모습들. 국회의장이 행정부장 정조수장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없냐? 문제 없다. 자문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소위 이제 의장이 하도 이 청와대와 국회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완화시켜서 서로 좀 체면을 살려서 가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깨진 거예요. 안 된 한 글자 고친 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들었던 논리가 삼권 분립을 유린했다. 그런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기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자 한 글자 바꾸고 되느냐? 라고 오기도 전에 얘기한 이 폄하시키는 것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접근이 돼서 그 당시 사실 그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게 단순한 이게 자구 정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요구보다 요청은 굉장히 의미가 상당히 바뀌죠. 어떤 요구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그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요청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죠. 그냥 정중하게 부탁하는. 요구는 실행을 강제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요구나 요청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러면 왜 국회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국회 법내 테두리에서 요구는 조금 달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법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 내에서는 요구를 하면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강제성을 갖고 있고 요청은 요청할 뿐이지 꼭 의무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이렇게 협의와 합의의 차이로 우리가 인식해도 뭐 그러니까 크게 차이 안 국회법 나겠죠. 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사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한자 바꿔놓고 무슨 의미냐 이렇게 사실은 묻는 사실 그런 미묘한 차이 가지고 저희 같이 법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겠냐 그러면은 저희들은 뭐 먹고 살아요. 사실 삼권 분립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국회를 이제 입법부라고 하는데 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주고 그다음에 법을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이 판단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주고 그리고 이 법을 실행하는 이 권한은 행정부에 주고 이렇게 권한을 달리한다면 세 개가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감시를 하면서 이건데 이게 이제 계속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시부로만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 틀이 권력 분립의 틀이라는 게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사실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이 헌법은 지금 현재 헌법은 다른 과거의 헌법하고 다르잖아요. 국민들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를 자랑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왔던 그런 헌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헌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난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번 그랬죠. 그래서 저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고 이런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 정말 이걸 좀 보면서 이제 그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요즘엔 정상의 비정상화를 자꾸 시키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장관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시험에 헌법 과목을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정 장관에 있는 그 정부가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자기 없죠. 아까 이 기획관님께서 예로 들어준 정종섭 장관의 그 사례 비슷한 게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차관이었지만 영남대 교수로 있던 시절에 교과서 국정화는 베트남 같은 아주 후진국에서만 하는 거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논문을 썼던 사람이 2009년에 요번에 와서 그 사람은 관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차관 자리 와 있었죠. 몇 달 안 돼서 청와대에서 교과서 국정화하겠다는 오더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 논문을 썼던 그건 싹 없애고 그러더니 그 파동 지나자마자 차관 인사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딱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것은 꼭 정의화 대 박근혜 이 대립구도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오늘 토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얻거나 배웠는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권력의 원천이자 뿌리인 국회에 대한 당연한 존중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의와 의장은 개인 정의와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자기 직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이기겠어? 그 누구 말이었죠? 김무성 얘기, 김 대표 얘기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정의와 의장이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흥미거리 기사 작법에 익숙한 독자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버틴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네요.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직분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당연히 국회의장은 의무죠. 그거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는 계속 그걸 지금 침탈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내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을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는 행위다, 대통령이. 근데 그런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면 당황스럽죠. 국회라는 거는 가장 첨예한 정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회가 국회로서의 국회라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주는 가장 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회 법이라는 법이거든요. 예. 법이 유린되면은 국회는 정치 공간이 아니라 이전 투구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마는 거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양아치 그 조직이 되고 말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국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얼마까지 버티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이 제기하던 질문은 뭐냐면 국회의장이 설령 못 버티면은 제2의 정의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제2의 정의화는 누구여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 300명 국회의원들은 줄을 서서라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일종의 침탈이죠.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정의화 의장 한 명에게 다 맡겨두고 나머지 299명은 내 일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의장 세게 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제 몰고 가는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의 일이거든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면 그 언론 진짜 심각한 거죠. 언론이 정말 저희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 듣고 외울 때까지 외워가지고 헌법이 뭔지 국가기관이 뭔지 상권 분립이 뭔지를 알고 그 관점 아래서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 로스쿨 학생들이 그 사시 조지 때문에 지금 학사일정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하니까 언론 있는 분들 오시면 제가 헌법 강의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임시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회기고 그리고 이제 연말연시 하여튼 그 내년 가면 이제 그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아까 그 초헌법적인 헌법 위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은 그런 상태는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자기 소신에 의해서 직권상정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여당은 이 직권상정할 때 끼워 팔자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거 할 때 좀 하나 좀 껴주지 이런 지금 분위기 같은데요. 정 의장의 여러 가지 제가 본 그 여러 가지 이제 고집이나 혹은 소신이라는 걸 봐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에 오직 하면 뭐 내가 성을 바꾸든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영원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본인은 정말 명예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도 지금 하도 뭐 탈당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야당도 조금 저기 하면 모르겠어요. 야당의 일부에서는 이 선거 획정도 그냥 우리는 뭐 넘기겠다. 우리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지금 급한데 때로는 아예 내년 총선 좀 늦추겠다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을 완전히 흐트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오가고 그런 있습니까? 얘기도 뭐 밑에서 이제 개별적이지만 얘기가 나오는 아주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자기 상황이 지금 뭐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런 걸 빨리 좀 수습을 좀 하고 또 국회의원 기관으로서는 좀 해서 이거 다 통과된다고 해서 갑자기 일자리가 뭐 내년부터 확 생깁니까? 사실 그렇구나. 뭐 늘 번번이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또 그렇고 또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하여튼 여야가 좀 만나서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월 8일까지로 잡혀 있으면 참 그 국회법의 회기를 규정하는 그 좀 디테일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헌재에서는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시국회 잡혀진 회기는 2016년 1월 8일까지로 돼 있죠. 그러면 1월 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합의를 해서 또는 뭐 직권상정이든 뭐든 국회를 통과시키면 그건 헌재의 명령을 이행한 게 되는 겁니까? 시기를 넘긴 게 되는 넘긴 겁니까? 거죠. 우리 저 학자 우리 저 교수님 계시지만 올해까지 하라고 했으면 올해 그 전에 그게 바로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잡아놓은 임시국회 회기는 그 전에 잡아놨기 별개의 때문에 문제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꼭 해결이 돼야 돼요. 올해 12월 30일 넘어가면 지금 예비후보 등록했던 분 다 사무실 문 닫아야 되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고 간판 떼야 되고 다 이제 기타금도 뭐 300만 원씩이 내놔왔거든요. 그거 다 되돌려줘야 되고 회계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봐서는 아주 피곤한 일이죠. 딴 것보다 지금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력 기반이 선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 자체가 12월 31일부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뭐 선거법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그 존립 기반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의원들은 그때 의원 자격이나 지위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12월 31일까지는 적어도 헌법적으로 정당한 의원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아니라는 거죠.
지역구가 어떻게 뭐 달리 방법이 없어서 지역구 자체가 없는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 그 이제 사실 뭐 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헌법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예.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의장은 이 어떻게든 직권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헌재가 명령한 거니까 헌법 틀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직권 상정 조항에 해당되는 거고 자기는 그 이외의 것은 못 하겠다. 그다음에 역사가 당연히 박정권 5년보다는 기니까. 일단. 자, 그러면은 정의화 의장이 뭐 버틴다 안 버틴다 이런 관점 자체가 정말 흥미 유발하는 굉장히 저급한,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관점인 거고요. 국회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침탈하려고 하는 행정부와 청와대의 무도함 또는 고집 뭐 이런 거, 그것을 규탄.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신 김에 아까 지금 그 말씀 하셨는데 지금 로스쿨도 아주 뭐 심각하더군요. 뭐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뭐 사시 존치론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미 이제 교육부가 뭐 그 반대 의견을 내놓고요. 또 대법원에서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도 뭐 그 의사를 좀 철회하겠다는 그런 뭐 무시적인 그런 의향을 드러냈고 뭐 그렇다면 대충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법무부가 성급하게 그걸 발표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그렇게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1월 4일부터 이제 변호사 시험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게 과연 이 변호사 시험을 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게 이제 그 로스쿨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제일 걱정거리죠. 법을 만들거나 또는 법을 다루고 부리는 그 양쪽에서 막 자꾸 사고와 큰 이견이 나오니까 국민들로서는 저는 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정부의 그 반법치적인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2007년부터 그러니까 16년, 17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는 게 입법으로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돼 있고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그 운명을 결정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국회에 가가지고 저희들은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 법을 위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부처에서는 반대하고 이랬다는 거는 국무회의라는 그야말로 회의기구에서조차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런 그 협의도 없이. 그럼 이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관들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우리 전체 사회에 보면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요. 적어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운명이 걸린 문제를 법무부가 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뭔가를 내뱉는 식이 돼버린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사태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어떤 그 법의 신뢰를 가지고 가지 않고 느닷없이 제기를 해서 이제 그 보면 주변에도 그런 상당히 피해를 보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과연 이게 행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법 만들어 놓고 뭐 바꾸는데요, 뭐 수시로. 아니, 그래 놓고 틈만 나면은 모여가지고 준법이 어떻고 법질서가 어떻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로스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법률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아주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 문제는 다음번 토론 주제로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이어가야 정말 저 할 말 많아요. 오늘 아무튼 청와대의 무도한 삼권 분립 침탈 이런 것은 약 90분간 세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 세 글자 반법치 그걸로 집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진 말이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하는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유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없을 무자 길도자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질타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대통령이 권력의 원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민주의 후퇴입니다. 민주의 후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민주주의 확립에 40여 년이 걸렸지만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데는 불과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